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400명대에 머물던 확진자 수가 12월 들어 7, 8천 명대를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1일 1만 명까지 확진자 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는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특단의 조치와 함께 백신 접종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13일부터 방역 패스 적용을 본격화하고 청소년 방역 패스까지 적용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반발까지 있죠. 자, 오늘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경호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정진욱 뉴스원 기자와 이야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우려했던 숫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좀 상황부터 다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정 기자, 지금 확진자 수가 뭐 앞에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크게 늘었죠. 지금 어떤 기울기로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11월 초 확진자가 이제 1,000명에서 2,000명대 수준에서 중순이 되니까 2,000명에서 3,000명 수준 올랐거든요. 그리고 11월 하순이 되자마자 이제 4,000명 선으로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12월이 되면서 5,000명대까지 규모가 좀 커졌고요. 11월 이제 중순이 되니 6,000명을 기록하자 바로 7,000명대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위중증 환자도 11월 이전에는 300명 초중반을 유지했지만 12월 들어서는 700명 선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누적 사망자는 775명인데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 최대 규모인 지난 1월 50명 훌쩍 넘겼습니다. 그래서 13일 0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 수는 5,817명을 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 효과가 있음에도 분명해도 이제 6,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는 40명이 늘어서 누적 4,293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사망자는 400명이고요. 주간 하루 평은 57명이 코로나19 감염돼 숨졌습니다. 네, 지난 10월과 11월 보면 이제 요양병원발 집단 감염 소식이 있었지만 지금 최근에는 학교, 또 교회, 뭐 다양하게 집단 감염 사례가 늘고 있거든요. 좀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천시는 오늘 13일 날 0시 기준에 총 확진자가 390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기존 감염지, 그러니까 집단 감염지에서 나왔거든요. 이 집단 감염을 보면 감염 유형별로 보면 집단 감염에만 33명, 그리고 확진자 접촉은 222명, 그 미상은 134명, 해외 유입이 1명인데요. 이 집단 감염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두 기존 감염지에서 발생합니다. 이 감염자 장소를 보면 요양병원, 그리고 유치원, 그리고 의료기관 뭐 다 가릴 것 없이 교회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지금 집단 감염지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우리가 최근에 우려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인데 교회발 오미크론 확산세 지금 어디까지 나가고 있습니까? 일단 인천교회 교회 목사부 예. 1번에서 2번이죠. 시작된 오미크론 감염이 이제 4번 환자, 5번, 7번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전파되고 되고 있는 시점이고 또 다른 교인의 가족, 지인 그리고 5차, 6차 감염까지 좀 확산되고 있어서 지금 이미 사회에 깊숙이 퍼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고요. 또 교회 방문이자 서울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 3명도 지난 7일 날 오미크론 감염이 확진돼서 대학가에도 이미 깊숙하게 들어간 거 아니냐는 추론도 나오고요. 또 해외에서 들어온 또 전북에서도 확진자 발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미크론 확진자는 계속해서 지금 번져나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교수님 지금 이제 접종률도 상당히 늘었어요. 2차 접종률 기준으로 볼 때 뭐 80% 이상 초과한 상황인데 지금 위중증 환자도 크게 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우리가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감염제 생산 지수가 5 이상, 그러니까 한 명이 감염자가 네. 5명에게 이제 전파를 시키는데 만약 80%의 면역 효과가 생겨서 5명 중에 4명이 이제 면역력을 가지게 되면은 한 명 이하로 감염을 전파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좀 떨어질 거다. 네. 이런 계산이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한 명이 이제 10명을 만나게 되면은 한 명이 2명에게 또 감염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얼만큼 많이 만나느냐 자체가 우리가 예방접종 면역도만큼 또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겨울철 실내 공기가 밀폐 환경에서는 바이러스가 3배 더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항체가 있어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감염이 안 될 수가 있는데 바이러스가 너무 높은 농도로 노출이 되게 되면은 항체가 좀 떨어지신 분들은 그만큼 쉽게 또 감염이 잘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역력이 더 떨어질 수가 있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찍 예방 접종을 하셨던
고령층 어르신들의 항체가 예. 떨어지면서 위중증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9월, 10월부터 3차 접종을 시작을 했지만은 3차 접종이 충분히 되기 전에 우리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또 1단계가 너무 이제 급격하게 충분히 병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완화가 너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위중증 어르신들이 많이 감염되면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일부는 살리실 수 있는 분들도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해외 다른 나라보다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지금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단계적 일상 전환과 더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너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확진자가 1만 명까지도 다다를 수 있다. 이게 너무 과한 해석 같지도 않은 실정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확진자 수 자체는 기자님께서 잘 지적해 예. 주신 것처럼 최근 증가세가 또 네. 가팔라져서 처음엔 한 25% 정도 주간 단위로 증가를 했는데 최근에는 38% 주 단위로 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6천 명이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는 38% 이상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2주 후면은 12,000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겠고요. 우리가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상승 속도를 조금 줄인다고 해도 2주 후에는 10,000명까지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예. 문제 이제 위중증 환자분들이 그러면은 어느 만큼 늘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우리가 3차 접종을 하시게 되면은 2차 접종을 하셨을 때보다 감염 예방을 11분의 1로 줄이고 위중증도 20분의 1로 줄일 수 있지만 지금 위중증 환자의 절반은 예방 접종을 한 번도 안 맞거나 덜 맞으신 미접종자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계속 여전히 위중증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겠고 또 나머지 절반 중에서 3차 접종을 어느 정도 맞으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100% 맞은다면은 많이 줄어들겠지만은 한 50%밖에 접종을 못 하신다고 하면은 5명 중에 한 2.5명 정도밖에 감소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전체 위중증 환자는 전에 10 정도가 생겼다고 하게 되면은 3차 접종을 50%가 접종하셔도 한 75%밖에 줄지 않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계속 확진자 증가세가 늘어나게 되면 위중증 환자 수는 자체는 오히려 비슷하거나 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고요. 또 이렇게 병상이 모자르게 되면은 고령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 층이라든지 네. 또 예방 접종을 못 먹고 있는 소아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감염이 증가돼서 입원이나 사망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걱정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정 기자, 지금 이제 방역 패스 적용을 좀 본격화했죠? 네. 일단 대상부터 좀 짚어볼까요? 일단은 방역 패스 적용 본격 대상 시설은요. 일단은 6일부터 이제 방역 패스를 새롭게 된 11종 다중 시설 이용 개동 기간이 10일 날 자동으로 끝이 되면서 13일부터 위반 시설에 대한 과태료 등의 벌칙이 좀 예. 적용이 됩니다. 새롭게 방역 패스 의무화되는 시설은 식당, 카페, 그리고 학원, 그리고 영화관, 그리고 공연장, 그리고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입니다. 근데 오락실은 제외하고요. 그리고 PC방, 스포츠 경기장,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의터 등인데요. 이 네. 기존엔 유흥시설 등이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이제 아이들까지 이용하는 그런 시설까지 다 확대가 된 겁니다. 이 위반 사항이 좀 적발이 되면 가연법 예방법에 따라서 이용자는 10만 원의 예. 과태료를 받게 되고 그리고 행정명에 어긴 사람은 1차 위반 시에는 15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되고요. 다만 이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이런 시설 그리고 백화점 등에는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방역 패스 논란이 뉴스에 아주 이슈였습니다. 이게 사실 청소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핵심이었는데 교수님, 지금 이제 정부가 방역 패스 적용 카드를 본격화하게 된 것까지의 과정이나 배경도 좀 우리가 알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확산세를 잡는 것은 대면 접촉을 금지하고 사적 모임을 제한하고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다중 네. 이용 시설을 전에는 뭐 식당이나 카페 운영을 많이 제한을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 또 이용하자니 또 방역의 완화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예방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끼리라도 네. 일단 이용을 하게 하고 또 미접종자는 거기를 방문했다가 감염이 되면 본인도 피해가 되고
또 전체 의료 체계에서 의료 병상 수를 많이 감소시키기 때문에 다른 치료가 지연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 수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접종자분들이 가시는 것을 막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끼리는 어느 정도 전파되는 바이러스 양이 적기 때문에 네. 그리고 걸린다고 해도 대부분 경증으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다중이용시설 비말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을 먼저 시작을 했고 우리가 실내 체육 시설은 좀 네. 먼저 시작한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관련 통계가 있다면은 실내 체육 시설에서 방역 패스 도입 이후 집단 감염 사례들을 좀 분석해서 통계로 내놓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아청소년의 학원이나 독서실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반론이 많이 있는데요. 비필수적인 시설이야 우리가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고 해도 학생들이 어떻게 필수적일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적용 문제가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조건은 소아청소년도 예방접종이 매우 필수다. 그리고 걱정하신 이상 반응은 그렇게 높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소아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맞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매우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이 낮다. 그래서 조금 더 높여야 되겠고요. 학원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로 맞는 것 같은 것에 대한 어떤 반발감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은 이건 뭐 강제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꼭 필수로 맞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학원을 이용할 때뿐만 아니라 결국 학생들이 학원에서 배우는 거 말고 또래끼리 만나면서 사회성이라는 건 결국 좀 공동체 의식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중요한 것이 바로 백신 접종, 나도 보호하고 다른 사람도 보호한다라는 교육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아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은 뭐 학원의 백신 패스 여부를 떠나서 매우 필수적인 접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번 주부터 뭐 찾아가는 백신 접종까지도 동원한다는 소식이 있고요. 일단 정 기자, 이 청소년들 일단 접종률이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 확진자 추이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최근 일상 회복 이후 청소년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좀 커졌죠. 그러면서 만 12세에서 17세 코로나19 발생률이 성인이 좀 추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4주간 18세 이하 10만 명당 발생률이 210.1명을 기록했거든요. 반면 19세 이상은 167.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이 성인을 추월한 건데요. 지난 11월 이후에 12에서 17세 청소년 하루 평균 확진자는 236.6명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중학생 나이대인 12에서 15세는 고등학생인 16세에서 17세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접종률 때문에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집단 감염 사례는 10월에는 68건, 그리고 확진자 1,863명이었지만 11월에는 88건으로 2,33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지 않은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발생률이 접종을 완료한 또래보다 25배 이상 높은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이게 확진자 상황까지 좀 고려를 한다면 더욱 맞아야 될 필요성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일단 백신 접종에 대한 청소년층의 우려, 이제 학부모들까지 같이 갖고 있는데 이야기가 좀 나온 지 좀 시간이 지나고 있잖아요. 안전성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전문가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십니까? 네, 일단 그 통계 수치를 나와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소아청소년이 접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100만 명 이상이 1, 2차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료를 봤을 때 이상 반응 신고 건수가 0.25%고 98%는 그냥 일반적인 발열이나 일시적인 주사 부위 통증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되겠고 또 10만 명당 한두 명꼴로 아나필락시스라든지 또 심근염 같은 것들이 발생을 했지만 저기에 적절한 조치와 그리고 심근염이 생겨도 대부분 경증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10만 명 중에 한 명꼴로 생기는 것을 두려워해서 100만 명이 접종을 안 하시는 것은 좀 잘못된 선택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접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10만 명에 한 명이라도 생길 수 있는 어떤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 참여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치료비라든지 후유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 국민이 결국은 우리 소아청소년이 병에 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주고 또 백신 접종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좀 높이 평가해주는 그런 사회적인 또 정부의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이제 항상 아쉽다고 이제 시선을 받는데 이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뭔가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소아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요즘은 그 자기 결정권이 좀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부모의 뜻과 소아청소년의 뜻이 다를 때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소아청소년이 어느 정도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소아청소년의 결정을 따를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에서도 본인이 너무 강력히 예방접종하기를 희망하고 또 어느 정도 자기가 결정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에게는 자기가 결정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학부모들에게 어떤 백신 접종의 이상 반응과 또 장점에 대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무엇보다도 어떤 미디어라든지 또 어떤 포스터라든지 이런 홍보, 광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런 정보들을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울 수 있도록 지금은 질병청이나 복지부 자료를 봐야지만 알 수가 있는데 일상생활에서도 늘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렇게 소아청소년의 어떤 이득과 피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에 대해서 또 미디어가 좀 취재를 한다든지 직접 사례들을 널리 알리는 이런 노력들도 같이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좀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진욱 기자, 지금 추가 접종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일반 성인 대상으로도 좀 기간을 좀 정부에서 좀 단축을 한 상황인 것 같고 지금 나와 있는 일정이나 계획들 좀 정리해 보죠. 코로나19 추가 접종 3차 접종 간격이 이제 3개월로 조정이 되면서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전 예약을 좀 들어갔습니다. 2차 접종일부터 3개월, 그러니까 90일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은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는데요. 추진단은 추가 접종 예약이 가능한 시점에 개별적으로 문자 등으로 좀 안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추가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접종일은 예약일 기준부터 2일 뒤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13일에 예약을 했다면 15일부터 접종할 수 있는 그런 식인데요. 이번 접종 간격이 일괄 단축 조정되면서 18세 이상은 기본 접종 3개월 뒤 추가 접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이제 추가 접종도 진행 중이고, 일단 방역 패스 적용도 본격화했고, 이제 모두가 지금 다시 동참하고 있습니다. 접종률도 늘고 있는데, 지금 확진세가 아까 우려했던 대로 10,000명을 늘 것인가, 더 이런 걱정과 함께 아니면 좀 꺾일 것인가 좀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확진자가 늘다고 하더라도 위중증 환자가 적게 생기면은 확진자 수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돌파감이 생겨도 경증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위중증 환자들, 특히 고령층 어르신들의 확산세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얼만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추가 접종을 우리가 얼만큼 신속히 많은 분들이 맞을 수 있나, 그 소아청소년의 접종률이 얼만큼 빨리 늘어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확산세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의료 대응 체계를 좀 어느 정도 유지하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일상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단계적 일상 전환을 시작한 이후에 1단계에서 일단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방역 패스 또 접종률 늘리기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와 약속한 일들을 좀 더 자세히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요. 또 참여율도 높이기를 바라고 있고요. 확진세가 좀 꺾이기를 바라고 또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야기하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